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차이 학원의 김엄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고등학교 영어의 어려운 점과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원래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상도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머님들도 다 찾아뵌다는 생각에 좀 설레이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이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직접 찾아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게 되는 점 너무너무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 모토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100점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100점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출제 원리에 맞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강의에 녹여낼지 이따가 뒤에서 제 강의 설명드릴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영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거 이제 예비 고1 어머님들, 예비 고2 어머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고2 어머님들도 아이가 이제 성적을 받아오니까 그렇구나는 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어렵고 뭐가 힘들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포인트들만 잡았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범위의 차이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과서가 일단은 2~3과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게 일단 중학교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가는데 이게 뭔 소리냐? 모의고사 지문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1년에 몇 번 보죠? 4번 봅니다. 3월, 6월, 9월, 11월에 치러요. 3월, 6월, 9월, 11월? 3월, 6월, 9월, 11월에 본 요 모의고사를요. 원래 제목으로 출제되었던 이런 문제를 학교 시험에 다시 내서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을 맞춰라. 글을 막 흐트러뜨려서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해라. 혹은 이 지문에서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냐. 이런 식으로 내용만 봤던 내용이지 솔직히 완전 다른 문제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이런 유형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3월이니까 딱 눈치가 언제 나오겠어요? 1학기 중간에 나옵니다. 6월이니까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요, 단어장을 쓰는 학교가 이제 우리 강동구에선 가장 대표적으로 배재고가 있습니다. 배재고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하나 골라서요, 이걸 1년 동안 시킵니다. 1년 동안 4등분해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외우게 시키고요. 적게는 6문제, 많게는 10문제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 단어 공부를 뭐 단어 외우는 게 뭐가 힘들어 외우면 나오는 건데가 아니라요. 이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예문까지 달달달 외워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이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단어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부교재라는 걸 씁니다. EBS 지문을 많이 쓸 것으로 내년에 예상이 돼요. 왜냐면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보통 선생님들이 찍어주시지 않죠. 보통 이제 EBS 강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EBS 강의를 내년에도 쓸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병행하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교재는 거의 다 EBS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안 그러던 학교조차도. 그러니까 이 부교재 지문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정규반 교재에 EBS 지문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학부모님들 아이 학교를 가서요. 부교재가 나왔는데 이거 다 했던 거네? 이렇게 반가운 마음 들 수 있게끔 제가 좋은 문항들 선별해서 넣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범위에서의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거고요. 성적 산출 방법도 다릅니다. 중학교 때 A등급이라고 하면은 이 A등급이 뭐냐면 뭐 그냥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주는 게 A등급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나 A등급이다?
그럼 어쨌든 A+는 없으니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 A등급이요. 작년 2019년 명일중 기준으로 A등급 맞은 애들은 중3 학생 중에 37%였어요. 37%면 고등학교에서는 4%까지가 1등급인 거 아시죠? 4%까지가 1등급, 4에서 11까지가 2등급, 11에서 23까지가 3등급입니다. 뭐야? 끝이 없죠? 네, 23에서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명일 중에서 A 맞은 학생들 중에 1, 2, 3, 4등급까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왜 이렇게 공부가, 영어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가 아니라요. 원래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성적 맞을 수도 있었던 애였던 거예요. 중학교 때 너무 후하게 점수를 막 퍼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고등학교 영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평가라고 하던데 내신 말고 또 수능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인데 과연 몇 %나 1등급을 맞느냐? 이건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작년에 7%가 1등급 맞았습니다. 그러면 7%에 강남 애들, 뭐 목동 애들, 강동구 애들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어렵죠. 그러니까 이 7%도 사실은 타 과목에 비해서는 쉬울지 몰라도 결코 만만하게 볼 점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수능에서 5%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5%라고 하면 사실 그닥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의 허점이기도 하죠. 성적이 만약에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이거 퍼센트가 막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등급력이라는 걸 기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PPT도 어머님들 직접 만나뵐 줄 알고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화면에서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등급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영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단어, 문법, 해석, 독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때 이제 단어 당연히 열심히 외워야죠. 문법 2번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은요. 항상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내신 시험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문법이요. 자, 그리고 해석과 독해 있죠. 해석은 고1, 독해는 고2 어머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석은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해석입니다.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석이에요. 근데 독해는 뭘까? 독해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한국인이지만 국어 점수 100점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 말로 일단 바꿀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보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독해력이 딸려서예요. 실제로 고2 말부터 이제 이런 식의 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잖아요. 거의 모든 지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국말로 바꿔서 써놓은 게 해설지잖아요. 해설지를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 이게 이제 독해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독해 때는 뭘 공부해야 되냐? 문장 간의 관계, 글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완전한 논리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만 해야지? 이건 절대 안 돼요. 왜냐? 수학과에 좀 차이가 있는데 수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인데 영어는 오늘 내가 관계대명사 가르친다. 오늘 관계대명사 배웠다고 독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4가지의 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쌓여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모래알처럼 깨알처럼 계속 쌓여야 되는 수학 같은 것이 혹은 탐구 과목이 벽돌이라면 영어는 모래알 같은 겁니다. 하나씩 계속 쌓여야지 티가 나요. 그래서 영어는 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공부만큼 정직한 건 없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 모래알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냐. 일단 제 수업은 정규반 주 2회로 이건 이제 고1 아이들입니다. 목요일 토요일에 진행을 해요. 주 2회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실제 지금 선행반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플러스 목요일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2는요. 이 목요일 토요일에 앞뒤 타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시간과 회차와 그리고 개강 일정은 저희 데스크로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개강은 12월 26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문자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단 문법 독해 당연히 같이 진행하고요. 단어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단어는 올 때마다 계속 시험을 볼 건데 저희가 단어는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저희가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볼 내용은 다 어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걸로 계속 테스트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예문 가지고 테스트도 볼 수 있고 막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어요. 듣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플로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 어플로 단어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신 영어나 모의고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법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논리에 맞게 가르친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문법 고등학교 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내가 문법을 몇 번을 돌렸는데 근데 왜 와서 틀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제 논리가 달라요. 중학교 때 가르쳤을 때 이거 이거다 이렇게 개념을 가르쳤다면 고등학교 땐 그 똑같은 녀석의 쓰임 이 똑같은 녀석과 다른 녀석의 차이 이런 거에 집중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면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게 고등영어 문법의 특징이에요. 정확한 문장과 해석부터 글의 구성 원리까지 독해에서 잡아드리고요. 글의 구성 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공부하고 나시면 진짜 완벽하게 공부시켰다라는 생각 드시게끔 제가 꼼꼼하게 가르칠 겁니다. 독해 교재 구성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1, 2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플러스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EBS 부교재에서 우리 완성도 높은 문항들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문법 교재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플러스 이 강동구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강동구 주요 학교 어머님들 다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서 내신에서 출제돼서 애들이 틀렸었던 문제 우리 애들이 미리 보고 갈 수 있게끔 제가 교재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이거 분명히 도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주 고1 기출모의고사, 고2 기출모의고사 자기 학년에 맞게 하나씩 배부가 되고요. 성적표가 나갑니다. 성적표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죠? 여기 살짝 색깔 다른 것들이 본인이 틀린 문항이에요. 틀린 문항의 유형, 그리고 정답, 정답률, 배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등인지 반에서 똑같은 시험을 본 아이들 중에 몇 등을 했는지가 다 표시돼서 성적표로 발송이 됩니다. 매주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매주 등원을 하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하는 복습 테스트 플러스 과제 제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지도 궁금해 하실까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이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어머님들께서는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강평을 보시거나 혹은 뭐 그 강의 내용 맛보기 강좌를 조금 보시면 강의 스타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고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5만 명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이제 온라인 수강생이 이렇게 5만 명과 함께 했던 엄지쌤의 수업 더 철저하고 우리 강동구에 딱 맞는 컨텐츠로 전달해 드릴 준비 다 마쳤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실제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재영입니다. 일단은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만큼 내용적으로는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비 고2죠. 윈터스쿨 정규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냐를 알려면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이것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알 거예요. 1년 정도 경험을 해봐서. 여러 고등학교를 가져왔어요. 배재고, 한영고, 광문고 다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뭐 요런 배재고 변형 문제 보시면 그냥 이제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반의어가 뭐냐를 물어보죠. 이거는 평소에 공부할 때도 반의어 구조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유의어 관계 이런 거 물어보죠. 그리고 한영고도 마찬가지로 어법적으로는 고치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고칠 수 있냐 없냐. 마찬가지로 고치시오 한영고등학교 기출문제. 광문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지어 빈칸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영고 기출이지만 빈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도 그냥 기존 방식대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의어 구조나 유의어 구조까지 같이 평소에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면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고치시오 유형도 나오고 그리고 빈칸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평소 때 일단은 어법 공부를 한다면 고치시오 연습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독해 연습을 좀 해라. 이게 조금만 변형되거나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건들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독해 점수가 좀 안 나와요. 모의고사 점수라고 하죠. 6월달이나 9월달이나 11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3월달도 마찬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면은 변형되어도 풀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가서. 그래서 일단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바라본 필수 사항은 어휘를 공부하는 좀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냥 막 딸딸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의어 또는 반의어 이런 구조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법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정리를 한다면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바꾸시오까지 찾아 바꾸시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실제 빈칸이라든가 어휘가 변형되어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독해 실력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기본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때 유의어와 반의어 학습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어법 문제풀이를 할 때도 그냥 어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실전 문제에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같이 가져가겠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이 변형돼도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력, 논리력, 그리고 모의고사 실력 이런 것들을 기르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올 때마다 어휘 암기를 하되 유의어 반의어 요거 한다라는 정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되 조금 심화돼서 문제풀이를 찾아 바꾸시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술형까지 처리 가능한 어떤 문제풀이를 시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빈칸이 변형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지금부터는 연습을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게 단기간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고3의 어떤 등급을 잘 맞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내신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도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 대비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름 검증된 강사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문제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구성할 때는 다 수능과 학교 내신을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컨텐츠로나 아니면 강의적으로나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조금 밀고 있는 건데 1대1 코딩
이거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만 뭐 저희가 하지 않고 거의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거에 대한 피드백, 완벽한 피드백,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저하고 공부한 내용이 100이에요. 100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집에 가서 다시 보잖아요. 한 2, 3일만 지나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50이면 많이 남는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 50이죠. 그 나머지 50을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50을 1대1 그 수업 시간에, 1대1 수업 시간에 같이 좀 복습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좀 더 장기 기억화되게 같이 저희가 호흡을 맞춰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학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과외 때 느꼈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합시키려고, 결합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질문, 물론 저도 수업 앞뒤로 와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수업 중간에 질문도 받고, 근데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학원 선생님 한 명 갖다 놓고 1시간, 2시간 질문을 해요. 하지만 저희 1대1 코딩, 이 수업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과외 같은 어떤 만족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기초 영상인데 지금 예비 고2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떤 목적은 이 강의와 1대1 집중 관리를 조금 결합을 시켜서 강의도 강의대로 만족스럽고 애들이 좀 뭔가 과외 같은 느낌으로 1대1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에 대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하고 일요일, 그래서 2시간, 3시간, 총 5시간이고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상위권 반도 저희가 개설을 좀 고민 중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정규반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정규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예비고이기 때문에 고3 것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그래도 아예 기초적인 건 안 합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한다. 근데 그렇다고 막 어려운 것만 하냐? 그렇지 않죠. 애들이 놓치기 쉬운 좀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 사실 그런 데에서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법적 개념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놓치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진행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하고 일요일, 목요일 5시부터 7시, 그리고 일요일 3시부터 6시 총 5시간 진행을 하는데, 애들이 와서 하는 거 첫 번째 일단 어휘.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는 기본적으로 유의어, 반여 구조까지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법 수업도 들어갑니다. 어법 수업도 들어가는데 어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서는 힘을 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독해. 저는 여기 좀 힘을 많이 줄 겁니다. 보통 독해는 기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좀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만 좀 애들이 풀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이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애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절대 모의고사 점수는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봐서 알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전략적으로 잘 하냐 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어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법도 그냥 주구장창 어법 개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어법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뭐 독해 기출문제 뭐 푼다고 이제 점수가 오르진 않거든요. 지금부터 이 기출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논리력, 고3 때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기출의 코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야 실제로 내신 점수도 동반 상승한다. 내신 점수가 오르는 애들 보면은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꾸준히 학습한 애들이 장기적으로 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점수가 오르는 애들이 거의 99%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한 100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어법에 한 30 정도 쏟을 거고 독해에 70 정도 쏟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독해에 좀 많이 힘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또 어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필수 어법, 정리해야 될 어법, 그리고 서술형에 나올 만한 어법,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법을 실제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분사구문은 배우는데 분사구문 해석하는 법은 안 배워요. 투부정사는 배우는데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어법 개념도 개념이 돼, 그 어법 개념을 통해서 애들이 해석을 매끄럽게 한 문장 단위로 할 수 있는 수업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이 시국인지라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내년에 3월달, 4월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가오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고, 지금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학원의 윤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예비고2 영어 정규반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현장에서는 못 뵙고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조금 만나 뵙고 싶어서 이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고2잖아요, 벌써. 네, 이게 뭐 일도 많고 뭐 탈도 많았던 1년이 어느새 또 지나갔는데, 어쨌거나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2학년이 되잖아요. 2학년이 될 때 물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영어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뭐 수능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신 관련해서 내신이 2학년이 됐을 때는 1학년 때랑 조금 바뀌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고2 영어 트렌드. 과연 어떤 트렌드가 존재하는지 가봅시다. 한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신 문제 수능화, 이겁니다. 한 번 더. 내신 문제가 수능화되고 있다. 요 수능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물론 서술형이라든지 어떤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내신에만 특화되어 있는 요 문제 유형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 유형, 수능 문제 유형과 흡사한 유형들이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출제 원리입니다. 요 출제 원리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원리와 똑같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출제 원리에 의하여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 유형별로 이건 이렇게 출제되는 거였지, 이거는 출제 원리가 이거였지,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출제 원리가 수능처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정시, 수능이죠. 수능으로 뽑는 대학에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수시로 뽑는 인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분명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당연히 정시로 조금 준비를 시켜야겠다. 근데 정시로 준비를 시킨다고 했을 때 뭐 수업도 수업이겠지만 학생들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바로 내신 시험 문제를 수능처럼 내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부할 때도 수능 영어 공부하듯이 지문을 바라봐 줘야 하거든요. 1학년 때만 해도 그냥 뭐 본문을 좀 얼마나 공부했니? 단어 어디까지 외웠니? 요 문법이 이런 원리인 건 아니? 요 정도까지만 출제했었어요. 수능 출제 원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2학년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시 모집인을 확대하는 입시 변화와 동반돼서 문제 유형까지 출제 원리까지 수능화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겨울방학 때
실제로 2학년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봐야 하고 실제로 매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실제 고3 문제 있죠. 실제 고3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수능화 됐다는 소리는 출제 원리가 수능, 고3 모의고사가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병행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지문의 내용의 깊이라든지 문장의 해석의 깊이라든지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출제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뭐 단어가 어렵고 쉽고의 차이점 이 정도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다뤄봐야 하기 때문에 2학년 영어가 점점 내신 문제 또한 수능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 꼭 드리고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러면 내신 문제가 점점 수능화된다고 됐을 때 학생들이 틀리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틀리는 문제 유형 있잖아요.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이게 고2 내신뿐만 아니라 고2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고3 모의고사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문제 유형은 똑같이 많이 틀립니다. 출제 원리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려요. 과연 어떤 유형인지 크게 5가지입니다. 같이 볼게요, 한번. 빈칸, 어휘, 삽입, 순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볼 거예요. 삽입 유형과 순서 유형은 우리가 간접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문장 삽입이랑 순서별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빈칸을 가장 위에 적어놨잖아요. 빈칸을. 사실은 지금 빈칸 유형 같은 경우 여러분 안 그래도 평소에도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조금 어려워하고 답을 골라도 조금 깨림칙하죠. 아,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한 상태로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었거든요. 시험 볼 때도. 근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오잖아요. 2학년으로. 물론 고1 때 영어가 아무런 출제 원리 없이 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2학년 올라오게 되면은 빈칸 문제가 훨씬 어려워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학생 입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 이거인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의 생각이 많아져요. 시험장에서. 다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칸 문제든 어휘 문제든 삽입 문제든 순서 문제든 본문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본문을 공부하잖아요.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을 공부하고 학습해 나갈 때 이거를 실제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얘를 빈칸 문제로 출제하면은 요렇게 낼 거야. 요거를 어휘 문제로 내면은 요렇게 낼 거야. 얘를 간접쓰기 유형으로 내면은 요렇게 낼 거야. 요게 1학년 때보다는 패턴이 더 정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패턴이 조금 더 정해질 거예요. 그런 출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아무데나 빈칸을 못 뚫는 거고 아무데나 아무 어휘에나 어휘 문제를 못 뚫는 거고 삽입 문제는 주어질 문장 넣어야 되는 문장 하나 주잖아요. 그 주어진 문장을 아무거나 빼지 못한다는 거죠. 순서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단락이 있고 밑에 A, B, C가 있잖아요. 아무 단락이나 가르지 않는다는 거죠. 단락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 문장을 뺄 수밖에 없는 출제 원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빈칸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어휘에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물론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겠죠. 실제로 아, 이렇게 뚫리는구나. 아, 이래서 이게 정답이 이 단어가 정답이구나. 아, 이래서 그 문장이 요 문장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C 단락이 A 단락보다 먼저 오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3 때에 가서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수능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당장 가까운 시험, 내신 시험 문제마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풀거든요.
근데 내용을 백날 이해해도 이 문제는 많이 틀려오잖아요. 출제 원리를 조금 덜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요 어법. 저는 정규반 요 수업 때 주로 독해 위주의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 어법은 참고로 제가 정규반 이외에 따로 특강을 조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 어법은 왜 해야 되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내신 문제 말씀드릴게요. 내신 문제에서 어법을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맞춰요. 그래도. 예, 좀 공부 좀 했으면은 그래도 많이 맞춰요. 근데 2학년 때 가서는 왜 틀리느냐? 제가 여기 어법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어법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이유? 다름 아니라 요거 때문입니다. 바로 문장 구조가 복잡해져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관계대명사 덩어리고, 이게 그래도 쉽게 보여요. 2학년 때 가면은 이 문장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주어의 길이도 길어지고, 심지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주어가 뒤로 가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원래 있던 문장 있잖아요. 원래 있던 문장을 학교에서 문법 문제로 낼 때는 바꿔서 출제하죠. 물론 아무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문법상을 이렇게 바꿨을 때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며 문법적인 효력이 같다는 전제 하에 바꿔서 출제합니다. 근데 바뀌었을 때 그 해당 바뀐 문법 사항을 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장 구조까지 복잡해요. 그럼 당연히 문제 푸는 법 익혀놔야 되죠.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 있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가져오신 상태에서 복잡한 문장 구조 보는 연습, 네, 문장 성분을 나누는 연습, 그리고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서술형 있잖아요. 서술형도 2학년 가면은 바뀌어 나와요. 원래 문장을 쪼갠 다음에 요 단어 배열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장을 어떤 구문을 활용하여 아니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거 다 물론 구문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문법상 활용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이렇게 5가지를 이번 정규반에서 다뤄볼 거고 특히 어법은 제가 특강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출제도 점점 수능화되고 있고 점점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며 본문을 단순히 이해해서만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중요하죠. 여러분 아마 수능 보는 그날까지 괴롭힐 거예요. 단어. 어쩔 수가 없어요, 단어는. 빈칸 문제든, 그렇죠? 뭐 어휘 문제든, 뭐 기본적으로 그냥 문장 해석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하잖아요.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어를 당연히 외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교 필수어의 1,500개. 그러니까 시험, 어법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어법 특강 시간을 제외하고 저 정규반 수업 때는 수업 시작과 동시에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어 볼 때도 아무 단어나 제가 선정해 오지는 않을 거예요. 1학년 때 예를 들면은 1학년 때 A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3개를 외웠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1학년 수준이니까 3개입니다. 여기서 2개가 더 될지 3개가 더 될지는 단어마다 달라요. 더 많은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동의어가 있으면 반의어도 있겠죠? 그럼 반의어도 동의어 수가 증가한 만큼 더 많이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혼동어. 말 그대로 혼동어휘예요. 혼동어휘. 단어가 뭔가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두 단어가 뭔가 비슷해 보여요. 뜻도 같지 않나요? 아니니까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외워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요거는 간략하게 한번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외울 거지만. 영어 단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doubt과 su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둘 다 이거를 뜻을 의심하다라고 외워놨어요. 분명히. 우리말로 뜻이 똑같네요. 근데 우리말로 의심하다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 아닙니까? 실제로 이 부정적 뉘앙스의 의심하다는요, 요 doubt의 뜻이에요. 그럼 실제 suspect의 뜻은 뭐냐면 의심하다가 아니라 그냥 추측하다예요. 추측이라고 할 때는 중립적 단어죠. 좋게도 추측할 수 있고 나쁘게도 추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두 단어의 뜻이 똑같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쓰임새가 다른 단어들, 얘도 혼동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한 80개랑 되거든요. 80개 정도. 그것마저 암기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 어휘 설명도 간단하게 곁들일 거니까 요거는 무작정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깜지 쓰면서 외워. 요건 아닙니다. 암기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논리구조입니다. 제가 논리구조는 별표를 하나 요렇게 칠게요. 논리구조. 논리구조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논리구조를 알아야, 그러니까 지문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요거거든요. 이 논리구조를 알아야 답을 구할 때 근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물론 논리구조를 나타낼 때는 단순히 의미적인 것도 있어요. 단순히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때 문장 간에 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처럼 원인결과 이런 식으로. 아니면 A라고 말하다가 B라고 뒤집는 이런 역접, 말을 뒤집는다고 하죠. 이런 논리구조. 요거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앞문장에 부정어 not이 나오면 다음 문장에 주로 쓰는 연결사는 rather, A가 아니야 B야 이런 논리구조. 그럼 근거가 명확하게,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답을 고를 때도 3, 4, 5가 아니어서 2번이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2번이네. 그냥 2번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죠. 속어법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3, 4, 5번이 아니니까 2번이야. 이거 문제 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맞추면 좋겠지만 완전히 풀었다고 할 수 없죠. 약간의 운도 필요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운하고 반대말이에요. 근데 2학년 시험은 특히 선지가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논리구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이 논리구조가 의미하는 바 바로 어휘의 논리구조입니다. 어휘. 단어가 2개 이상이 나열이 되거나 2개 이상이 짝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단어는 그냥 짝꿍을 맺어놓은 게 아니에요. 논리성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충족시켜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가 뭐죠? 얘가 조건이거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준 거예요? 배고픔을 충족시켜 준 거고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거죠. 이게 바로 논리 구조예요. 물론 hungry와 satieted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겠지만 그 전제를 깔고 어휘마저 논리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어휘의 빈칸이 뚫렸어요. 앞에 어떤 말이 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단어나 못 들어갈걸요? 그 조건에 그 단어만 짝꿍이었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근거죠, 얘가.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역시나 논리 구조 연습 저랑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거 간략하게 지우고요.
문법입니다. 또 문법. 제가 이해라고 적어놨죠. 이해. 시험장에 들어가서 혹은 그냥 공부할 때 그 문법 개념을 그 문법의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거든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문법 상황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문법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그 문제 풀이법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문법상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 고정관념이 갇혀있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 나와도 무조건 못 맞춰요. 오답이에요. 그래서 문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예요, 이해.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장 구조 저랑 한번 같이 풀면서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아, 결국에는 내가 알던 거였는데 이렇게 문장이 나온 것 뿐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고정관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고정관념이 있는 몇 개 파트가 있어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 문법상은 꼭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반드시 깨드리겠습니다. 그걸 깨야 돼요. 깨지 않으면 문법 문제 점점 더 틀릴 거예요, 앞으로. 예, 요건 제가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조금 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배운 거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적용을 해야 본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유형 풀이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풀 때, 내신 문제 풀 때도 맞췄던 그대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돼서 그 문제를 맞추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응원의 문구보다, 어떤 격려의 말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쉬부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왜? 처음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풀어봤는데 계속 틀려요. 그럼 그 스타일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버리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해오던 게 있는데, 사람은 다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주관도 있고. 그걸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일부러 틀려봐라 이건 아닌데, 본인이 해왔던 대로 해서 틀렸을 때 느껴야 돼요. 아,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라고. 예. 그러면은,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구나. 괜히 그렇게 풀어보라 하는 게 아니겠구나. 반신반의 하겠죠? 그리고 풀어나가면서, 이거네. 확신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바라는 효과는 뭐냐면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저는 빈칸 문제를 많이 틀려요. 저는 어휘 문제를 많이 틀려요. 문장 삽입 어려워요. 순서 배열, 제 뇌가 배열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져야 그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나 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 최고의 방법은요, 제 생각인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려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틀려봐야 돼요. 우리 겨울방학 때는 실제 내신 점수와 여러분 입시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보자는 거예요. 많이 틀려보고, 좀 연습했어요? 그럼 많이 맞아보기도 하고. 근데 일단 틀려봐야 할 거예요. 틀려봐야 익숙해져요. 또 물론 역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또 틀렸네. 이것 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마주해보자는 거죠. 그 문제를.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면은 비로소 풀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풀어볼까? 별거 없네. 그러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큰 두 가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 어떤 문제를 줘도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줘도 당당하게 맞추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2학년 시험 문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메시지, 과연 시험장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요겁니다. 제가 1학년들은 고1한테는 제가 이런 문구를 많이 써요. 얼마나 이해했니? 이해했어? 그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니? 저는 이런 말을 써요. 1학년한테는. 여러분 이제 1학년을 잘 견뎌왔죠? 잘 해내왔고 이미 이해와 적용하는 거는 조금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얼마나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다만 어디에 입각하자고요? 수능처럼 출제되는 그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자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신 문제가 점점 수능화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학교의 그 1학년 때 지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시죠? 네, 요번 시험 마찬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봐왔던 여러분 학교의 1학년 시험과 2학년 시험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가서 또 하겠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본문을 공부하는 거는 어차피 얘도 똑같은 본문이고 얘도 똑같은 본문이고 시험 범위가 동일하잖아요. 그쵸? 이런 출제 원리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얘도 기를 수 있고 얘도 기를 수 있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얼마나 본인이 노력했는가, 얼마나 풀어보려고 했는가, 생각을 길러야 돼요. 생각이 길러져야 시험장 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도 출제 원리에 입각한 근거 찾기. 그래서 3, 4, 5가 아니니까 2번이야. 이게 아니라 2번일 수밖에 없네.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푸는 법. 이번 고2 정규반 수업을 통해서 같이 한번 길러보고자 합니다. 예, 아무쪼록 마스크들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저도 빠르게 좀 시국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만나뵙게 되는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임소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예비 고2 설명에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진행할 텐데요. 그냥 화학하고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전반적으로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같은 거 정리를 해왔거든요. 크게 제가 5개의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그 과학학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으시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물화생들이 4과목이나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뭐 과학 중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4가지 다 선택해야 되거나 3가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보통 이번에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1과목 정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뭘 선택하는 게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2번째, 가장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니 과학은 암기 과목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특히나 좀 문과 쪽 성향이어서 문과 쪽을 선택할 건데 과학을 1과목 정도 집어넣어야 하는 친구들은 과학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학이 암기 과목인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내신 대비 따로, 수능 대비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문제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고2고 내신이니까 내신 문제만 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4번째, 저기 있는 욕심이 저는 나쁜 욕심이 아니라 좀 성적이나 등급에 대해서 얼만큼 욕심 내느냐. 이게 4번은 사실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지만 특히나 과학에서 중요한 이유, 그리고 사탐, 과탐 중요한 이유는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같은 건 많지만 전체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 중에서 더 줄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제가 공부를 가르칠지,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물화생지 뭘 선택해야 하냐.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물화생지 항상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기준이 뭘까? 이거는 저희 가나다라 순서도 아니고 왜 근데 항상 물화생지일까? 실제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도 물화생지 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지구과학 먼저 풀 수 없어요. 항상 화학을 풀고 다 풀고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도대체 저 순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물화는 조금 수학적인 면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과학의 기초가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좀 더 관찰, 실험 위주고, 그리고 암기 부분이 더 이제 많이 강조가 되죠. 하지만 완벽하게 암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화생지를 선택을 할 때 나 좀 수학 잘해. 근데 그 수학 잘한다는 게 약간 응용력이나 이런 것도 좋은 친구들, 그러면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암기 잘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정리를 되게 잘해서 쏙쏙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서 암기를 퍼펙트하게 잘하는 친구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단원 내용, 2단원, 3단원, 4단원 내용이 연결이 살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구과학을 안 가르쳐서 잘 모르지만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4단원 문제 1단원, 2단원 내용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단원 내용, 2단원 내용, 3, 4단원 내용이 다 연계가 되고 암기했던 부분이 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생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기가 좀 더 중요하다. 실제로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물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계산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계산. 물론 암기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자,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계산이거나 암기로 풀 수 있는 부분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암기 플러스 이제 계산이죠. 요건 화학이거든요. 화학. 보시다시피 훨씬 더 계산 부분이 많고 암기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계산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된다. 됐죠? 자, 이제까지는 계산 부분이었다면, 계산, 요런 게 좀 더 강조가 됐다면, 생명을 이제 보면 생명에도 계산이 있어요. 생명이라 해서 계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때 다만 조금씩 이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 보시면 이런 거는 계산도 아니고 암기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고 응용이 되는 문제가 많이 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다시피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가 아닌 것들. 이건 지구과학 문제들이에요. 앞에 거랑은 좀 많이 달라지죠. 물리나 화학보다는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져요. 암기가 좀 더 강조가 되되 암기를 잘해서 응용을 잘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자기 성향에 뭐가 맞는지 그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시험 보고 안 볼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 1년 내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벅참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하되, 이제 아이가 계산을 좀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암기를 좀 더 잘하는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두 번째, 과학이 암기 과목이냐. 이게 방금 1번 보여드렸던 자료랑 일맥상통해요.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됐었는데 사실 저도 중학생 친구들을 몇 년 전까지는 가르쳤어요. 같이 이제 고등학생,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만 가르치지만, 근데 중학생 문제를 보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50% 이상이죠. 암기로 달달달 외웠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거기다 이제 간단한 계산.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20% 이하입니다. 20%, 30%. 모의고사식, 수능식 문제 유형이 점점 많아지면서 암기한 것도 응용, 좀 더 복잡하게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과학이야말로 종합 예술 과목이다라고 하는데 국어적인 해석 능력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 능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 과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실예로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근무하던 학원에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래서 전교권 점수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수학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과고를 보내야 된다. 과고가 아무래도 수학적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그 친구를 놓고 봤을 때 국어 선생님하고 저는 아니다. 이 친구는 이과를 오면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점수가 과학 점수랑 국어 점수가 낮아요. 수학 점수는 월등히 높은데 중학교 때. 그러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문이과 구별이 있었거든요. 문과를 갔어요. 왜냐면 아까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생명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이가 해석 자체를 못 해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단순히 그런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쉬워지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를 따로 가야 하냐. 일단 제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배재고 그리고 그리고 한영고 이런 학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 한 학교를 제가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수능 문제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작년 배재고 시험 문제예요. 일단 요거는 수능 문제예요. 요거가 이제 2018년도 평가원 나왔던 8번 문제인 건데 요 시험 문제가 작년에 배재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어떠세요? 자, 요것도 지금 2019년도 교육청 17번 문제인데 요게 배재고 2번 문제예요. 벌써 1번, 2번인데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요게 8번 문제.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쉬워서 수능 문제화 시키기도 어려워서, 그 다음에 여기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의 학교에서 내신 문제라고 해서 내신스러운,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문제집에 있는 그런 문제를 내시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실제 학교 선생님이 부교재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냥 교재를 사용하세요. 2학년인데. 그리고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라고 해서 내신 문제만 주구장창 풀다 보면 수능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신 대비, 그럼 내신 대비는 또 필요 없냐? 수능 대비만 벌써부터 계속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닌 게 내신 문제는 어쨌든 기초를 좀 다지는 데 좋아요.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기초를 다지는 데 좋고 그 기초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적용시켜서 푸는 거죠. 이렇게 실력을 쌓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 학원에 어떤 친구들이 오냐면 저는 내신 문제 안 풀 거예요. 수능 문제만 풀 거예요. 학교에서 수능 문제 많이 내니까 수능 문제만 풀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면 수능 문제도 계속 제자리만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므로 내신 문제로 기초를 잘 다지고 그리고 나서 수능 문제로 넘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많이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용, 수능 대비용 그런 그 수업은 따로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욕심은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 성적, 등급에 대한 욕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 가르치면서 시험이 딱 끝나면 점수를 물어봐요. 몇 점이야? 채점은 했어? 등급은 어떻게 돼? 전체 분위기는 어때? 분위기가 왜 중요하냐? 상대평가잖아요, 언니. 그래서 내 아이가 예를 들어 7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 너무 어려워. 막 평균이 50이고 40이야. 이러면 70점인데 3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 잘 봤어요. 저 뭐 90이에요. 근데 학교 평균이 96인 경우도 제가 봤어요. 학교 평균이.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신 거죠. 그러면 90 맞아놓고도 평균보다 훨씬 미치기 때문에 5등급 뜨는 경우도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문자로 아니면 얼굴 대면해서 물어봤을 때 좀 욕심 있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욕심이 있는 친구들, 저 어디 갈 거예요, 이게 명확한 친구들 몇 점이에요? 선생님 저 몇 점 받았는데 너무 속상해요. 제가 뭐 3등급 문 열었어요. 4등급 문 열었어요. 뭐 2등급, 저 1등급이에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저 2등급 문 열었는데 제가 기말고사에 잘하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다행인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채점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채점하면 저 나머지 시험 망칠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어차피 채점해봤자 기계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OMR 카드로 채점을 하니까 선생님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채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나서 내가 채점한 거랑 선생님이 채점하신 게 그 OMR 카드 채점한 게 뭔가 달라서 이의 신청이라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한테 너 몇 점이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딴짓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이 욕심이 없으면 사실은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아이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혀 있고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등급을 맞춰야 되는지를 오픈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하고 나도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의 이 영상을 어머니께서도 보시겠지만 학생들도 보는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굳이 나 몇 등급이야 이렇게 막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등급 정도, 자신의 그 위치, 내가 몇 등이어서 몇 등급인지, 얼마를 올려야 하는지 그런 거는 본인이 자꾸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면 성적 등급에 대한 관심이 결국 난 이만큼 올려야 돼, 이만큼 하겠어, 요건 괜찮아, 이런 게 이제 수행평가나 내신 등급을 관리하는 자세를 바꾼다는 거죠. 저는 특히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사회 이런 탐구 과목에 중요한 게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적은데 상대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을 4명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성적 향상. 그러니까 내 등급이 어느 정도니까 얼마큼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런 태도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내가 성적이 그렇게 해서 향상됐어. 그러면
다시 또, 나 이만큼이야. 올라갔네? 더 해야지. 계속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그 유대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너 몇 점이야? 문자 보내고 해도 잘 얘기 안 하는데 교무실에 앉혀놓고 아니면 교실에 남았을 때 슬쩍 몇 점인데?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말해봐봐. 하면 저 몰라요. 점수 채점 안 해봤어요. 하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얘기를 해요. 저 사실은 몇 점인데? 사실은 뭔데? 그거를 자꾸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그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물어보고 끄집어내고 그런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소통해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같이 있는 공부를 해야죠. 정해진 시간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왜냐면 시간은 다 똑같은 거고 그 효율적인 공부가 바로 등급으로 점수로 이어지니까 저는 일단 요렇게 수업을 합니다, 언니. 그 내신 기초를 잡기 위해서 아까 기초 문제를 잘 풀어야 수능 문제도 잘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체 교재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시중 교재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문제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거랑 그럼 그것만 하면 너무 또 저한테 치우쳐요. 제가 보는 방식으로만 치우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신 문제집 한 4권에서 5권 정도를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요거 학교 내신 수준의 맞춤 제공. 대제고 시험 문제를 제가 받고 한영고 시험 문제를 받고 또 이제 제가 여기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 학교에 제가 담당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볼 텐데 그런 학교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너는 요 정도까지 내신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돼. 너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쉽게 나는데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는 어렵게 나는데 쉬운 문제만 풀고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 내신에 맞는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해 줄 거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우리 학교에서 수능 특강 부교재를 사용해요. 수능 완성 부교재를 사용해요. 하면 그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집까지. 기출문제집은 역시나 한 권 아니고 한 2권, 3권 정도 계속해서 반복 학습할 거고요. 이 모든 수업을 제가 관리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24시간 365일 관리라고 했는데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거예요, 어머니.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수업하고 있는 이 시간만 과학 시간이 아니다. 너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집에서 공부를 하던, 아니면 독서실, 뭐 어디서 공부를 하던 과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전부 다 과학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 이거 안 풀려. 이거 모르겠어. 하는 부분이 생기면 지체 말고 선생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학원 가서 물어봐야지. 이러고 말거든요. 그럼 잊어버려요. 내가 이걸 왜 고민을 했으며 왜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라고. 너네가 공부하는 그 시간 나도 같이 공부할 테니까 항상 뭐 새벽이든 밤중이든 상관없으니까 보내라고 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면 항상 아이들 답변해 주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고 유대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이들 관리하고 사실은 온라인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 많으세요. 유명하시고 뭐 좋고 진짜 문제도 엄청 양질의 문제 많이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관리를 얼만큼 잘 하느냐. 수업도 나름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학원에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관리. 저는 그 관리가 소통이고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해가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들. 고2 사회탐구 설명회를 맡은 차현호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현재 이제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대치에 있는 이 강한교육 재수종합학원에서 사회과 팀장을 맡고 있고, 목동에 있는 사과나무 학원, 그 다음에 S1 사회탐구학원에서 현재 출강을 나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제일 오늘의 꼭 말씀드릴 부분이죠. 왜 고2에서 예비 고2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를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수 단위입니다, 어머니. 고1 때는 이제 사실 한 8단위 정도 되는 이 통합사회를 배웠고, 사실 통합사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통합사회가 이제 고2가 되면서 사회탐구라는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훨씬 더 통합사회에 비해서 깊고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내용들이고 그 전에 배웠던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수 단위가 제일 문제가 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사회문화부터 한국지리까지 5과목이죠. 이 5과목을 이제 선택지로 주게 되고 학생들이 보통 3과목 정도 또는 많은 학교들은 4과목까지도 선택을 시킵니다. 수업을 시키고 각 과목별로 6단위 수업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죠. 만약에 3과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18단위가 돼버립니다. 본격적으로 내신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고 좋은 내신 등급을 받아야만 되는 시기죠, 고2는. 그럴 시기에 이 사회탐구가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사회탐구에서 받은 내신 성적이 전체 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영고 같은 경우에도 총 이 5가지 과목을 선택지로 주고 그 다음에 한 3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하는데 4단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밖에 광문고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떤 학교들, 학교마다 이제 물론 매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적은 학교는 2과목을 배우고 많은 학교는 4과목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4과목을 배우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은 1학기 때 물론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1년치의 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학기 만에 끝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지금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많은 단위수를 가지고서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겨울방학 때 저는 학생들한테 최소 한 과목 이상,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2과목이죠. 2과목 정도는 미리 대비를 해두고 개념을 완성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목 정도는 정말 최소 한 과목은 그래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개학 이유가 되어서 이 사회탐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째는 이 수능 선택 과목 대비인데요. 제가 이제 재수학원에도 있었고 고3들도 가르치는데 일단 재수생을 먼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재수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보통 보이는 패턴들이 고2 때 했던 과목 하나와 고3 때 했던 과목 이렇게 해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고3에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도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배웠던 한 과목은 좀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제 고2를 적응을 했고 고2가 되면 정말 내신에 몰두하고 신경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탐구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2 때 학교에서 4과목 정도를 배웠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내신 등급을 잘 받았던 그 한 과목을 선택하고 고3 때 학교에서 배우는 한 과목을 해서 그렇게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고3 때는 이 사회탐구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3 때는 이제 학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1학기 때까지는 중간고사랑期末고사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회탐구 공부가 현저히 학습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잘 나왔던 과목을 한 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주고 있고 그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내가 꼭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한 과목을 가지고서 고3 때 올라가야지 고3 때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수 단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선택 과목 대비에 있어서 이 고2 때 부담을 줄여야 되고 그런 점에서 겨울방학에서 선행이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겨울방학 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인데 뭐 전범위를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전범위를 배우게 되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개념 교재와 문제 교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윤리 계열의 과목들의 특징은 뭐냐? 당연히 모든 사탐 과목들이 그렇지만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 개념 학습에 있어서 윤리 영역은 막 100% 암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 30% 정도는 암기해야 되고 70%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대부분 다 아이들이 윤리는 말장난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말장난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문제를 낼 때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문제로 내는데 그냥 기출만 단순히 외우기만 한 친구들은 그걸 스스로 변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외운 대로만 필기한 대로만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그 이해에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들, 좀 심한 주제들은 특히 원전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념 교재에서도 이 사상가들의 이 원전들, 원문들을 충분히 많이 담았고 그걸 가지고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당위의 영역이죠. 윤리는 당위의 영역, 사실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같이 당위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절대로 추상적 접근이 되면 안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0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강의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전범위를 배우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개념에 대한 상세한 정리죠. 아까 제가 윤리 영역은 이해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 지리 영역의 과목들은 이해 중요하죠. 근데 이해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암기가 정말 70%가 돼야 돼요. 외울 양도 상당히 많고 그 외우는 게 되어야지만 문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윤리 영역과 다르게 그래프,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와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상세한 정리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제가 이제 지리, 뭐 한국 지리든 세계 지리든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이 그림들, 지도들, 그다음에 통계 자료들, 그리고 EBS 수특수반에 나오는 이런 그래프들을 전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학생들이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교재 구성을 준비했고요. 마찬가지로 500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때 어떤 관리가 들어갈 것이냐. 단순히 수업만 듣고 문제만 푸는 거는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학부모님들이 많죠. 일단 교재는 이제 개념편과 문제편이 나오고요. 강의 구성은 주 1회 2시간 30분을 수업하게 되고 10주의 커리로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에 끝나게 되고 그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학교별 내신을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겨울방학 때 수업은 매주 10분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10문제씩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10문제는 하난이도, 중난이도, 상난이도로 나뉘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많이 틀리는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서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부모님들에게 이 성적에 대한 총평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서 질의응답 또는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부모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릴 보고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A부터 E 등급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정답률, 이 총 한 달 다니면 40문제를 풀게 되죠. 테스트의 40문제에 대한 정답률이고요. 자, 평균은 제가 수업을 나가는 이 동나이 때, 예를 들어 예비 고2죠. 이 예비 고2들의 학생들의 평균 과목별 점수고요. 전체 평균 점수고 대비 본인의 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화시켜서 어떤 주차에 좀 더 집중을 못했는지 어려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분석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1주차 때는 정답률이 낮았다. 그럼 1주차 때 뭘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총평을 실었고요. 이 한 달 단위로 이 보고서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되고 학생들과도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로 쓰일 예정이죠. 자, 개념교재 구성인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만 먼저 개념서에 첨부 자료로 넣었는데 정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개념교재 왜냐면 뭐 고2 학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최대 2년까지 볼 수 있는 과목이죠. 최대 2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도 1학기 때 많이 썼던 그 개념서가 수능 때까지 계속 활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계속 누적을 시켜서 필기를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말 개념서에 힘을 많이 썼고 이 개념서가 뭐 지리든 아니면 윤리 영역의 과목이든 동일한 포맷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세 번에서는 기본 개념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윤리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상가들의 원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개념 이후에 이 사상가들, 니부어라는 사상가의 이 원전을 제가 학생과 같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니부어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항상 질문을 많이 했고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길게 글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타이핑을.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당장 이해가 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심화 파트에서 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다 쓴 이런 내용들이고 요거 마찬가지로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OX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뭐 지리 영역도 사실 동일합니다. 세 번에서는 기본적 개념을 다루고 그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이 통계 자료라든가 지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2 때 사회탐구에 대한 설명회를 다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말 고2는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될 때 있어서 이 사회탐구가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탐구는 당연히 평균 내신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겨울방학 때 정말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사실 뭐 제 수강 후기들입니다. 제 수강 후기들이고 뭐 정규반에서 재수정규반에서 3차 강의평가 계속 강의평가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3차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코멘트였는데 뭐 기초도 불안했는데 이해도 쉽게 해줬다. 그 다음에 제가 생윤에서 추구하는 또는 윤리화사에서 추구하는 이 원전 심화 수업이라던가 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 또는 윤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의 코멘트였고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을 쳤고 아직까지는 이제 가채점이지만 그 가채점 기준으로 50점을 받았던 학생들의
또 이제 수강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가 50점을 받은 친구인데 뭐 제가 기출 연계교재뿐만 아니라 의도, 뭐 문제, 개념들 다 놓치지 않고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들, 개념 외에 세부적인 설명들, 해설지, 연계교재 해설지에 언급되는 모든 개념까지 다 설명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지, 세지 이번에 둘 다 50점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질문을 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 기출, 연계교재, 심화 개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에 마치고요. 강의는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시간표는 학원으로 여쭤보시면 되고, 제가 주차별 커리큘럼은 학원 홈페이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뭐 시간표라든가 또는 궁금한 내용 있으신 어머니들께서는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현호 강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크리소 역사 담당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고2 세계사 내신 수업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사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역사 과목을 설명드리면 1학년 때 한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세계사를 하고 3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2학년, 3학년을 바꿔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세계사의 내용의 대부분이 동아시아사에 들어가 있어서 예를 배우고 예를 배우면 뭔가 좀 이상한. 자, 일단 세계사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는 앞부분이 단원 자체가 동양사, 여기에 뭐 한국사라든지 중국사,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기타 등등의 각국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간에 인도와 이슬람에 관한 역사가 한 2단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서양사. 예전의 세계사 교과서는 동서양사가 이제 약간 좀 섞여 있었거든요. 고대의 동양사, 서양사, 중세의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통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마지막 단원이 뭐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돼서 동서양사가 같이 교섭하는 그런 마지막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동아시아사 내용은 왜 이게 바뀔 수가 없냐면, 동아시아사 자체가 여기 있는 동양사에 있는 이 내용분, 그리고 한국사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내용과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묶어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가고요. 아마 2학년 때 내신 때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보통 세계사는 공부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수능에서는 좀 기피할 수도 있으나 동아시아사를 하다 보면 여기 거가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동아시아사는 수능 공부 분량이 작은 과목, 세계사는 공부 분량이 많은 과목, 이제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아시아사를 하게 되면 거의 세계사는 같이 하는 게 유리한 걸 나중에 알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같이 선택하면 뭐 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택하는 아이들이 좀 꽤 있는 편이고요. 내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수업이 타이틀이 크루저 역사인데요. 일단 두 가지 수능 크루저하고 내신 크루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2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 일단 교재로 보면 뭐 학교별 당연하고요. 출판사별로 내신 교재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사 같은 경우도 약간 출판사별로 소략된 2-3줄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원의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서술을 교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말씀드릴 것은, 올해부터 이제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서 내신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 웬만하면 쉽게 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본인이 한 수업을 올리지 않고요. EBS 수업에 온라인 링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EBS 선생님이 내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학교별로는 교과서에 나온 거 이외에는 안 낼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학교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이 하시는 그걸로 내신을 내는 거죠. 그 내용에 따라서 내신을 내는 거죠. 올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고사를 보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놀라서 찾아보니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던 그 EBS의 수업에서 내용되었던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신 수업 오래 하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고요. 그건 불법이고요. 그 온라인 클래스 링크되어 있는 선생님의 작년이나 재작년 강의가 EBS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도 그거 반영해서 하면 학교에서 온클 애들이 얘기하는 온클 나가기도 전에 이제 저는 자료가 나와버리는, 그래서 거의 일치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황에 따라서 학교의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클래스에도 제가 이렇게 찾아드는 열성까지 보이면서 수업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뭐 기타 등등의 부교재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세계사는 보통 교과서로 하는데요. 특이한 경우에는 뭐 다른 부교재를 쓰는 경우는 그 아이들이 내신할 때 부교재에서 나온대요라고 하면 부교재만 공부해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리 수업 준비를 하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아마 그 학교별로 수업을 할 거고요. 교재는 이렇게 되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직보 때 나가는 문제는 그 전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직보 이전에 수능 이제 수업하면서 나가는 과제장은 그 이전 2년, 3년 전에 문제를 나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세계사 문제가 올해의 기출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기출이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써먹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 갖다가 써먹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런 식으로 빈틈없이 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서술형 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세 봉건제도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배점이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봉건제 구조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뭐가 있냐면 주종제도, 장원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지배층 내부의 주종대와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장원, 영주와 농노 사이의 장원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공부한 애들도 쓰라고 하면 요거만 쓰고 나와요. 뭐 죽음과 가신이 어쩌고 밑에 거 이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알면서도 못 쓰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끝까지 써야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사실 이런 거 기출 문제가 된 건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요. 서술형이 나왔을 때 서술형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뭘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종대, 장원제, 죽음과 가신, 영주와 농노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채점 요소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겠죠. 서술형 대비가 나갈 때도 주요한 단어에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게 채점 요소니 이런 건 꼭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형 대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직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 합니다. 세계사가 분량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3시간 하는데 3시간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초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보의 애들이 되게 많이 의지를 합니다. 꼭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직보를 하고 나서 또는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직보 수업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홈페이지에 온라인에 그러니까 링크가 제 수업이 샘플이 짤막한 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사 개관한 샘플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저는 연표 이렇게 쭉 그려놓고 연도 이런 거보다는 그건 이제 나중에 마무리할 때 또는 근현대사 정도에 가면 연도별 순서가 중요하고요. 앞부분 좀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한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틀을 잡아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도식, 뭐 표로 모았다가 다시 풀어 헤쳤다가 나눴다가 묶었다가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수업 시작하면 일단 그런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 틀 속에서 했던 내용이 이 개념이 여기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로 나와 있단다 하고 개별 사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마무리하는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을 먼저 하고 칠판을 이용한 틀, 한눈에 볼 수 있는 개관표를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사실을 공부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배운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체 수업이 1시간 수업이 됐건 2시간, 3시간이 됐건 이런 틀 속에서 하나하나의 꾸러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수업은 3시간 플러스 직보 또는 4시간 플러스 직보가 될 수 있고요. 내용 교재는 학교별로 또는 출판사별로 기본적으로 되고 학교별로도 되고, 또 부교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애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문제도 서술형 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